6월이면 청해 티벳 고원에도 봄은 온다. 8월까지 짧은 한때 고원은 거짓말처럼 화사한 빛으로 가득 찬다. 얼음 풀린 강가에서 티벳 여인들이 비로소 한 해의 머리 손질을 한다. 긴 겨울을 지나온 머리를 새로 감아 정성 들여 따은 108가닥으로 늘어뜨린다. 이것이 이곳 여인들의 봄단장이다. 땅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야크떼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꼴라단둥산에서 발원한 타타와 걸추강이 만나고 다시 당취 쥐마르강을 합해서 흐르던 양자강 상류는 청해 티벳 고원을 벗어난다. 여기서부터 강의 이름은 통천하가 된다. 청해 티벳 고원의 완만하던 초원은 통천하 유역에서 급격히 변해 험한 산세를 이루며 경류와 험로를 예고한다. (1986년) 한 미국인이 이 강을 정복하려 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과의 합작이라는 조건으로 그 탐사를 허가했다. 그때를 전후하여 10여 개의 탐사대가 양자강에 도전했다. 발원에서 하구까지 물길로 양자강을 정복하려 한 것이다. 협곡 사이의 급류를 빠져나오면 양자강의 첫 번째 다리인 통천하 대교가 나타난다. 다리 아래쪽 인적 없는 곳에는 비석이 하나 외롭게 서 있다. 양자강을 최초로 탐험하다가 죽은 사천 사람 여무수를 기념하는 비석이다. 여무수는 미국인이 양자강을 정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인보다 앞서 단신으로 탐험을 시작했다. 1985년 7월 꼴라단둥에서 보트 탐험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이 다리 하류 쪽에서 익사체로 발견되고 만다. 여무수가 죽기 전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은 현재 통천하 대교의 수리 참장이었다. 여무수는 85년 8월 중순 오후 3시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저 위 언덕의 저반에서 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수문참에서는 사천성 표류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온 것을 보니 요무서 한 사람이더군요. 일주일을 떠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요무수가 이곳을 지난 뒤에 사고가 난 데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가 저 다리를 지난 다음 우리는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공안부를 통해 요무수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기준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예,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기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했는데 시간이 없다며 떠났습니다. 그 이튿날 사고가 났죠. 시신은 발견됐습니까? 시신은 그러니까 이건 지질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가 입고 있던 붉은 오리털 외투를 어떤 티벳 사람이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티벳 사람은 요무서의 외투를 벗겨 입고 시신은 그냥 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요무수의 시체가 발견된 것 부근에서 취재팀은 우연히 어떤 탐험대를 만났다. 그들은 바로 요무수가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 했던 당시의 미국, 중국 양자강 탐사대의 중국 측 대원들이었다. 그들 청해성 등반 옆에 탐험대는 당시에 쓰던 미국 측 장비들을 인수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양자강 탐사에 재도전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들의 첫 번째 시도는 요무수가 죽은 이듬해 1986년 7월에 시작됐다. 타타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첫 구간은 옥수까지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불행히도 미국인 사진기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감기에 걸렸는데요. 그것이 고지대에서 폐수종이 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타타에서 5일 정도 내려온 지점인데요. 지명도 없는 강변 모래톱에 묻었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약 200~300km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탐사를 위하여 죽음까지 불사해야 하는 이곳 통천하에서 곤욕을 치른 이들이 또 있다.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 일행이다. 티벳 사람들은 서유기를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오던 손오공 일행은 이것을 건너다가 강 한가운데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물에 젖은 경전을 널어 말린 것이 바로 이 바위다. 그래서 바위 이름이 말릴쇠, 쇠경대다. 이곳 장강을 통천하라고 부릅니다. 당나라 삼장 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천축으로 갈 때 이곳을 지났다고 해서 통천하라고 부르죠. 그때는 물이 많아서 일행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큰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거북이는 삼장 법사가 천축에 가거든 자기 수명을 알아다 준다는 조건으로 일행을 잔등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죠. 천축에서 경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삼장 일행은 다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거북이 잔등을 타고 다시 강을 건너는 중에 거북이가 자기 수명이 얼마더냐고 물었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부탁을 깜빡 잊고 있었죠. 거북이는 화가 나서 일행을 강 한가운데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때문에 경전이 모두 물에 젖었는데 젖은 경을 저 바위에다가 말렸습니다. 말리는데 며칠이 걸렸죠. 저팔계가 배가 고파서 저 산 위에 있는 마을로 밥을 얻으러 갔습니다. 저 마을은 여자가 예뻐요. 밥을 얻으러 간 저팔계는 예쁜 동네 처녀를 보고는 그 여자를 희롱하느라고 내려갈 생각을 않고 있었죠. 선호공이 저팔계를 데리러 왔더니 저팔계는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억지로 두들겨 패서 데리고 가서는 거북이를 달래서 겨우 강을 건너 저 산을 넘어갔습니다. 손오공의 전설이 얽혀있는 바이루중바 마을. 이곳 통초나 유역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한다. 산 위에 마을을 잃은 것은 홍수와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마을 간의 전투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문마다 매단 경포의 이름은 고라. 문을 지키는 정령이란 뜻이다. 고라는 잡된 것의 출입을 금해 집을 보호한다는 신성 표시다. 끼니 때가 되면 문 옆에 승주에 먼저 음식을 바친다. 하늘의 상제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정령들은 육류를 먹지 않으므로 승주에는 주로 곡물가루를 헌식하는데 쌀버리와 완두를 갈아 만든 이 짠바는 이들 정착 티베트 쪽의 주식이기도 하다. 취재팀은 이 집 안주인에게 집안 구경을 청했다. 산악기로 이름난 티베트계의 위협을 받아가며 집안에 들어섰다. 티베트 정착민의 흙집은 보통 2층으로 돼 있다. 아래층은 가축우리로 쓰고 사람들은 주로 2층에서 거처한다고 한다. 이 층의 한쪽에 마련된 부엌에서 안주인이 끓여주는 우유차를 대접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티벳의 관습대로 찬물을 3번 공중으로 튀겼다. 이를테면 이것은 우리의 고시래와 같은 관습으로 풀 법승에 귀의한다는 의미다. 친절한 부인의 이름은 정가 추어머. 9 아들의 어머니고 남편은 의사라고 했다. 이 집 주인인 의사 니마차이로는 부재 중이었다. 그는 마을 뒷산으로 통증 하초를 캐러 갔다고 했다.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기묘한 티베트 약재다.
동충 하초는 몇몇 고산지대의 초원에서만 나는 약재로 5월에서 6월이 채집시기이다. 이 무렵이 약효가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초 사이에서 그 싹을 분별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티벳의 의사는 의사 수업의 가장 최초의 약재를 찾아내는 방법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니마 차이로는 그의 의사업을 이 8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그래서 그가 스승에게 배운 방식대로 지금 아들에게 약초 채집법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벌레처럼 보이는 동충 하초는 실은 어떤 종류의 진균이 곤충의 애벌레에 기생하여 생긴 균핵이다. 겨울 동안 땅속에 파고든 유충의 체내에서 그 영양을 빨아먹고 성장한 균이 봄에는 마치 식물의 싹과 같은 균좌를 유충의 머리 위로 내미는 것이다. 이것은 자양제로 보신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니마 차이른이 쓰는 약재는 동충 하초같이 진귀한 비약만은 아니다. 티벳의 민간의학에 쓰이는 약재는 실로 그 종류가 다양하기 짝이 없다.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을 망라하여 대략 540여 종이나 된다. 평범한 풀뿌리, 나무 껍질부터 거북 껍질, 돌멩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담석까지가 다 약이 되는 것이다. 티벳에는 일찍부터 민간의학이 발달하여 티벳의학의 고전인 사부의전에는 인체 생리학, 병리학, 약물 제조법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8세기) 초에는 이미 시체가 해부됐고 화가겸 의사인 단종 러브가 심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렸다는 인체 해부도가 아직도 전해져 온다. 19세기에는 디마 당종 펑추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민간 약재들의 종류와 효능이 총집대성된다. 티벳의 의술은 이런 튼튼한 전통의 뿌리로부터 우러나와 오늘날까지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약재를 갈면서 경문을 외우는 것은 약효를 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마을은 티벳의 전통대로 여전히 목축을 업으로 하며 아침에 산에다 풀어놓은 염소들을 저녁이면 불러들인다. 그 속에서 자기네 염소를 가려낼 줄 아는 아이들도 여전한 티벳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티벳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는다. 지금 이들은 중국인이고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티벳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살고 있다.
통천하의 전 구간은 청해성 옥수 티베트 쪽 자치준회를 통과한다. 지금은 중국의 일부분인 이 땅을 중국과 가장 크게 구별짓는 것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다. 티베트 쪽에게 가장 견고한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라마교는 설사 문명일지라도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벙겁에 경문을 박은 경포가 강바람에 펄럭이는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그 수많은 경문을 외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난간 아래에는 경을 새긴 돌조각을 늘어놓는다. 석경 곁을 지나는 한 걸음마다 공덕을 더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리 밑을 흐르는 통천하의 지류를 거슬러 가면 이곳의 중심지 옥수현으로 통한다. 옥수 티베트 쪽 자치주의 중심지인 옥수현은 해발 3,700m의 고도에 이루어진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인구 3만 중에서 티베트 쪽이 7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한족이며 간혹 식당을 하는 회족도 눈에 띈다. 옥수현에는 인근 산지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족들이 생필품을 거래하기 위해 모여든다. 오늘은 누군가가 산에서 늑대 새끼를 잡아왔다. 사나운 티베트계도 움츠러드는 이 희귀한 야생동물 한 쌍의 값은 300원. 우리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는 값이다. 티베트 쪽 남자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오랜 유목 생활에서 얻어진 습성으로 길 떠날 때는 값진 재산을 모두 몸에다 지니고 걸친다. 사실 그럴 수 있을 정도가 전 재산인 것이다. 여행자들은 대개 성지 참배를 위한 순례자들이다. 옥수 인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석경당이 있다. 석경당은 그냥 돌이 아니다. 경문을 새긴 돌로서 쌓은 거대한 오브를 모신 곳이다. 길이가 350m, 폭 110m, 돌담의 높이는 6m나 된다. 이 방대한 규모를 이룬 석경 하나하나는 모두 지나가는 여행자나 순례자들이 갖다 바친 것이다. 그렇게 모여진 석경이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개가 되어 마치 성벽을 이루듯이 쌓여진 것이다. 최초로 이곳에 석경을 새겨 쌓기 시작한 사람은 카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중국 승려였다고 한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역시 한 사람의 여행자였다. 석경당의 옆에는 카나를 모신 카나마니 경당이 세워져 있다. 라마의 사찰 어디나 그러하듯 입구에는 컬로라 부르는 전경통이 즐비하다. 속에 경문이 들어있는 이 통을 돌리는 것으로 경을 읽는 공덕을 대신한다.
라마교는 유목민의 종교다. 읽고 쓸 필요도 없었던 유목의 생활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불경이 애초 어떻게 이해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배경이 이들 신앙의 전통을 머리 대신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으로 정착시켰을 것이다. 카나는 홍천하를 건너온 중국 사람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손자국과 발자국을 돌에다 남기는 이적을 보였으며 그의 높은 덕은 이곳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 역시 법을 구하러 서역으로 가던 길이었으나 그는 여기서 멈추었고 돌에다 경을 새기며 남은 인생을 보냈다고 전한다. 라마교는 티벳의 지정적 위치가 바로 그러하듯 그 머나먼 서역과 중국의 사이에서 태어난 종교다. 그것은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불교가 함께 들어와 티벳 토착 종교인 본교와 융합하면서 처음 형성되었다. 8세기부터는 인도 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15세기 초에는 현재와 같은 정교 합일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들은 티벳의 영토가 곧 관음의 정토라 믿으며 라마의 총수인 달라이 라마는 관음의 환불로서 계속 환생한다고 믿는다. 그들에겐 티벳 곧 라마이며 그것이 우주 운행의 중심인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라마교의 신앙 형태는 그 편의주의가 더욱 두드러진다. 처음에는 직접 돌을 쪼아 새겼을 석경을 이제는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집이 있다. 석경에 버터를 찍어 바르는 것은 신성의 표지이자 바치는 자를 증명하는 낙관이기도 하다. 순례자가 손에 든 전경통은 이를테면 법대판 불경인 셈이다. 전경통을 돌릴 때나 오보를 돌 때는 반드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우주운행의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신성한 것 앞에는 전신을 땅에 던지는 오체투지의 절로서 자신을 낮춘다. 돌밭에서 오체투지하는 이 경건한 순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승려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라마의 신앙이란 어쩌면 현세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손쉬운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마는 티벳 사람을 티벳 사람이게 하는 민족의식의 근원으로 남아있다.
송천하는 청해섬을 벗어나면서 금사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금서강 연안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찻길조차 없는 지역이다. 금서강에 가닿기 위해서는 사천 땅으로 우회했다가 양자강의 지류 아롱강을 건너 다시 동진해 금사강변 파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티벳 사람들은 아롱강이 흐르는 사천 서부 지역을 캄이라 부른다. 캄은 과거 티벳과 중국의 국경지대로 티벳에서도 가장 오지에 해당한다. 20세기 초 이곳을 탐사한 유럽인들은 캄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황량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태초에 산과 초원이 있었다. 그곳에 짐승의 발자국들이 처음 길을 냈다. 그 길은 시작도 끝도 없는 먹이를 찾는 흔적이었다. 그 흔적을 인간이 밟아 넓히면서 비로소 길은 인간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가축을 내모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더 멀리 마을로 이어지는 길. 마침내 그 길은 국경을 넘어 이어졌다. 길은 중국에서 티벳으로, 티벳에서 서역으로 뻗어갔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이 중국의 땅과 이권을 분할하던 시절, 영국은 인도, 즉 서역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 캄을 침공했다. 사천에서 금사강을 향해서면 바로 저 너머가 티벳 땅. 길은 강을 건너 티벳 땅으로 영국군을 인도했고, 티벳은 수많은 티베트인의 피로서 영국군에 항전하여 캄을 지켰다. 양연안에 고산을 낀 금사강은 마치 높은 벽 사이를 달리는 듯 그렇게 사천 티벳의 경계선을 그으며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파당 부근에 이르면은 물결은 더욱 세차고 급해진다. 이곳에 미국인 켄 웨렌이 이끄는 미중 탐험대가 도달한 것은 1986년 8월 26일이었다. 꼴라란둥은 출발한 지 2달 만이었다. 이미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대원이 이탈한 뒤였으나 그들은 대열을 정비, 파당의 경유에 도전했다.
이 급류가 9일 켄 웨렌으로 하여금 양자강은 세계에서 가장 거친 강이라고 토로하게 한 바로 그 급류다. 그들은 결국 양자강을 이겨내지 못했다. 파당을 지날 때 물살이 매우 세서 아주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트를 한데 묶어서 안전을 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사용한 것은요, 이런 보트가 아니고 바닥이 있는 고무 보트였는데요. 경류를 지나는 중에 바닥이 바위에다 그만 3m 가량이나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지나지 못하고 부득이 탐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은 접착제를 갖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이 보트를 떼우지 못하고서는 탐험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일주일을 산을 넘어 철수를 했습니다. 티베트인들에게 이 일대가 죽음으로 지켜야 할 국토의 변경이었다면 중국인들에게는 이 강이 죽음으로 지켜야 할 중국의 상징이었다. 양자강은 중국의 강이다. 요무수는 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외국인에게 양자강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단신으로 강을 탐험하다 죽었던 것이다. 티베트과 사천 사이를 거침없이 달려온 양자강은 운남 땅에 이르러 해발 5,000m의 옥령설산을 만난다. 강은 앞을 가로막는 설산의 단면을 도끼로 잘라내듯 갈라 깊고 좁은 협곡을 이뤄내니 이곳이 바로 호도협이다. 호랑이가 뛰어 건넜다고 할 만큼 협곡은 좁아지면서 강물은 양자강 최대의 경류를 이루어낸다. 호도협은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파당의 급류를 이겨낸 10여 명의 탐험가들이 이곳 호도협의 물살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요무수의 비원대로 양자강은 외국인에게 정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인 또한 강을 정복하지 못했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양자강의 어느 한 곳을 건넌 사람은 많았다. 그리고 숱한 사람들이 양자강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양자강을 정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